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증시가 많이 올랐습니다. 꽤나 바닥을 찍고 이제 사실 좀 많이 올라간 편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곧 사실 증시가 다시 재차 하락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 지금 최근에 올랐던 게 이제 페드 피벗이라고 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고 결국은 사실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까, 내년 정도면 인하로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사실 증시가 올랐는데요. 이제 매크로를 보면서 이제 그게 왜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도 왜 지금이 단기 반등 이후에 결국은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지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 기관지가 한번 이렇게 좋지 않으면 계속 좋지가 않아가지고 좀 이렇게 기침하거나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냥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증시는 상승하면서 끝이 났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한 0.65% 상승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은 한 0.8%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수급 쪽 보면은 이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6천억 정도 꾸준하게 매수가 있었었고요. 기관이 한 1,1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5천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7,4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3,2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4,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8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기관이 한 260억 정도 매도, 외국인 58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누적 수요 같은 경우에 9월 선물 만기로부터 외국인이 조금 매수로 돌아서고 있고요. 순매수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 2.2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기관은 다 매도 중이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소폭이나마 약 1조 정도 매수 중에 있습니다. 이제 올해 연초 이후로부터 본다고 하면은 외국인이 아니라 개인이 한 22조 정도 매수 중이고요. 외국인 한 10조 정도 매도 중입니다. 2015년부터 봐도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 결국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수급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코스피 그렇게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선물 다 외국인 다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연초로 봐도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긴 시결로 봐도 사실 개인만 매수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상당히 수급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쪽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파랑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이제 빨간 색깔이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 그냥 주식의 수익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안에 있는, 그러니까 코스피 안에 있는 숨겨진 이제 그런 금리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것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을 하면 이제 일드 갭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제 나누면 국채 금리로 이제 페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제 페드 모델이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이나 둘 다 이제 높으면 주식이 저평가, 낮을수록 주식이 고평가인데 증시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도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증시는 밸류에이션 약간 이제 금리 하락한 것 때문에 살짝이긴 하지만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일드갭이나 이제 페드 모델이나 둘 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코스피 이제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이나 둘 다 고평가구나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고평가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그냥 같이 돼 있는 걸로 살펴보면 같이 가다가 이격되는 거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양적 완화의 영향이었었고, 결국 지금 단기적으로 미국 쪽이 여전히 고평가긴 하나 이제 향후 QT가 또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되고 있죠.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미국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국내에 비해서 훨씬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페드 모델이고요. 두 나라 다 상당히 고평가다. 역사적인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신용장고 보시면은 일단 합산 신용장고 먼저 보시면은 아마 저번 방송이 19일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소폭 한 2천억 정도 증가는 됐지만 여전히
한 16조 2천억 뭐 크게 변동은 없는 상황이고요. 절대적인 수치는 고점을 찍고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고,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높은 레벨이다. 이제 주가 지수 대비해서 이제 신용 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사실 좋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신용 잔고 증감 속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스닥 쪽은 그냥 데이터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수출액 데이터나 이런 거 살펴보면은 이제 수출액이나 ISM 제조업, 비제조업 데이터 보시면은 뭐 다 이제 조금 추세가 꺾이는 거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닌데, 뭐 사실 GDP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지만 이제 GDP가 실질 GDP거든요. GDP를 말하는 것 자체는 이제 명목 GDP에서 이제 물가를 차감한 거기 때문에 물가가 높아서 그렇지 사실 성장률이 나쁜 건 아닙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자동차가 뭐 반도체라고 하지만 뭐 사실 반도체의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가 생각보다 잘 팔리고 있고요. 뭐 백화점이나 여러 군데 가보셔도 알겠지만 뭐 사실 지금 소비가 안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뭐 뒤에서 이제 매크로 때 보시겠지만 지금은 사실 물가가 이제 너무 높아서 실질 성장률이 낮게 나오는 그런 단계다라고 사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시가총액을 이제 코스피 일간 수출액으로 이제 데이터를 나눈 걸로 살펴보면은 이제 과거 고점을 치고 나서 지금 여전히 일단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글로벌 GDP를 이제 코스피 시총과 이제 S&P로 나누면은 이것도 똑같이 과거 고점을 넘었다가 이제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이걸 봐도 미국이 조금 더 고평가여 보인다라는 건 조금 더 명확해 보이는 것 같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면은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 있죠. 넘어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 회피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120 이동평균선도 뭐 소폭이나마 넘어 있고 50일은 딱 닿여 있어서 뭐 저는 아직까지는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다. 뭐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결국 뭐 단기, 중기, 장기 다 위험 회피 성향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 일단 코스피 200, ATR 같은 경우 이평선을 내려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로만 봐서는 위험 선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빅스로 VBIX로 봐도 그렇고, 나스닥 ADR이나 이제 S&P 빅스로 봐도 일단 아직까지는 위험 선호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저는 곧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리스크온이 될 것 같기 때문에 뭐 조심하실 필요는 계속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돼서도 계속 노이즈는 나오는데, 이제 부동산 데이터가 조금 항상 느립니다. 데이터가 느릴 수밖에 없는데, 미국 실질 주택 가격이나 우리나라 이제 실질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이제 주택 가격을 아파트 가격이랑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나눈 값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조정한 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을 조정하고 나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나서 두 나라 다 조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PI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가격을 중위소득의 연봉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제 중위소득 연봉을 한 푼도 안 썼을 때 몇 배를 모으면 집을 살 수 있을까라는 데이터고요. 뭐 두 나라 다 고점을 찍고 지금은 이제 빠지고 있는데, 데이터가 아무래도 시차가 있다 보니까 조금 여전히 고점인 걸로 나와 있고요. 뭐 국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죠. 이미 고점을 치고 빠졌지만 17.6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이렇게 데이터로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고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은 데이터는 뭐 지금은 저는 매수 추세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 실질 금리 미국 쪽 데이터인데요.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단기적으로는 빠지고 있으나 뭐 결과론적으로 저는 한 번은 더 올라가리라 보고요. 기대 인플레이션 BEI 같은 경우 이제 break even inflation이라고 하는데 좀 빠지고 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왜 올라갈까요? 당연히 이제 패드 피벗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위험 선호가 이제 생기면서 오히려
실질 금리가 아니라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 같은 경우에는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를 잘 안 보여드렸어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거인데 뭐 국내는 뭐 크게 설명드릴 게 없어서 잘 보여드리고 있진 않고요. 이렇게 특별히 뭐 사실 뭐 의미가 크진 않아서. 그 다음에 이제 S&P를 통화량 지표인 이제 M2로 나눈 거로 보시면은 이건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저평가인데 뭐 닷컴버블 이후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윌시 5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윌시 5천을 GDP로 나눈 이제 버핏 지수로 하는 것도 많이 내려왔습니다만 여전히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S&P를 미국 주택 지수로 나눈 것도 여전히 주식이 조금 더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코스피도 M2로 나눈 걸 보시면은 여전히 뭐 좋지는 않은 모양새고요.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코스피를 서울 주택매매 가격 지수로 나눈 것도 여전히 데이터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이제 매크로 쪽 살펴보면 일단 뭐 매번 얘기 드리지만 일단 왜 피벗이 안 되는지, 그러니까 뭐 되더라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지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려면 뭐 계속 설명을 이제 뭐 처음 들으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맨날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뭐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냥 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양적 완화랑 결국 QT를 QE, QT라고 하죠. 양적 완화를 QE, Quantitative Easing, 그냥 돈을 푼다. 양적으로 이징 푼다. 이제 QT, Quantitative Tightening 해서 양적으로 조인다.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양적 완화부터 생각을 해보면 뭐 양적 완화는 보통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가 보통은 맞습니다. 그냥 연준이 뭐 자산을, 그러니까 뭐 연준이든 뭐 어느 은행이든 뭐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을 하는 걸 QE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맞죠. 연준이 먼저 이제 국채를 매수를 하면 누군가는 팔겠죠. 국채를. 누군가한테 현금이 생기겠죠. 그럼 그 현금은 은행이 맡기겠죠. 당연히 그 사람은. 그럼 이제 은행에 예수부채가 생기고 은행은 현금을 생기겠죠. 현금을 대출을 할래? 지급준비금으로 다시 연준에 재해체를 할래? 라고 했을 때 연준에 재해체를 합니다. 왜냐하면 양적 완화를 할 때 경기가 안 좋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나가지가 않아요. 잘. 그렇기 때문에 지준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돈이 풀었는데 다시 연준에 들어온 거죠. 지갑으로. 그래서 풀었는데 풀리지 않은 그런 상태를 QE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실물 유동성으로는 가는 게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융시장에는 예수부채가 늘죠. 그러니까 은행의 지준금이 늘죠. 이게 현금이니까 은행 시장의 유동성은 증가가 됩니다. 이제 금융시장에. 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될 때 금리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뭐 부동산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다 올라갑니다. 이제 이유는 금융시장 유동성이 이제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QT는 그래서 그냥 양적 긴축하니까 뭐 사람들이 유동성 축소하는데 꼭 유동성 축소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양적 긴축 이제 스토리는 뭐 투자가 됐던가 소비가 되는 거가 먼저인데요. 그냥 빚을 졌다고 생각을 해보죠. 100의 차입금을, 그러니까 투자랑 소비를 하기 위해서 빚을 진 겁니다. 뭐 해서 이게 뭐 되고, 근데 이제 결국 은행의 자산의 대출이 증가가 되겠죠. 저한테 대출을 해줬으니까. 그만큼 현금이 필요할 겁니다. 은행은 저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요. 그 현금을 연봉준비은행 지준금에서 인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연준은 자산을 줄여야 되겠죠. 100의 국채를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효과는 어떻게 될까라고 살펴보면 실물 경제는 어떻게 되죠? 투자나 소비가 나타나니까 유동성이 풀립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유동성 긴축이라고 하지만 사실 QT는 실물 경제로는 돈이 풀리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금융시장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죠. 왜냐면 은행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가죠. 지준에서.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유동성은 감소가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잠시만요.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흐름을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바로
연방준비은행이 자산하고 부채를 살펴보면은 이제 QE를 하면서 사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양적 완화를 안 하기 때문에 연준 총 자산이 증가되진 않았었지만 2008년 말부터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이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연준 총 자산이. 그러다가 2016년부터 테이퍼링을 하면서 1차 테이퍼링이죠. 이제 테이퍼링 아니라 테이퍼링 하고 나서 QT를 하면서 자산이 감소를 했다가 코로나가 다시 터지면서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증가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떨어지는 추세긴 하고요. QT가 되면서. 그런데 사실 자산보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자산을 많이 보는데 이 부채를 사실 봐야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채가 이제 뭐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뭐 유통통화, 지급준비금, 재무비율방계정, 리버스 레포인데 뭐 그냥 빠르게 설명을 하면 이제 유통통화는 그냥 진짜 프린트된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 지급준비금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은행이 이제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지급준비율이 있고 이제 초과지급준비금이라고 더 쌓는 게 있는데, 지금 같은 기준으로는 초과지급준비금이 대부분이다. 그냥 은행이 맡겨놓은 여유 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비율방 계정은 미국 재무부가 이제 재정정책을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국채를 발행했든 세금을 걷었든 하는 현금이고요. 이제 리버스 레포가 이제 RRP라고 해서 연준이 단기금융시장에서 차입한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양적 완화를 하는 만큼 이 지급준비금이 증가를 하거든요. 다른 건 잘 증가를 안 했었죠. 근데 코로나 이후로 뭔가 조금 이상해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재무부 일반 계정이 증가가 됐던 거는 뭐 당연히 부양책들 때문에 좀 증가를 했던 거고요. 결국 부양책을 하면 돈을 쓰게 되죠. 쓰니까 다시 그 돈들이 지급준비금으로 들어오고 재무부 일반 계정은 줄어든 현상이 나타났고요. 근데 이제 요때부터 지준금은 줄고 이 RRP라는 게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지급준비금이 떨어지니까 이 RRP를 늘리지 않고 자산 축소를 이때부터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게 2021년 5월 정도인데 이제 그거를 한번 뭐 맨날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같이 한번 보시면은 이거를 알아야 사실 뭐 피벗이 안 되는 걸 알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 뭐 수요와 공급으로 뭐 사실 가기는 합니다. 뭐 결국 수요와 공급인데 이제 뭐 OECD 소매 판매가 이제 수요고요. 산업 생산이 이제 공급인데 뭐 고정산 투자는 이제 진짜 투자고요. 뭐 당연히 수요가 더 높을 때 인플레이션이 셌던 7, 80년도 시대였었고요. 뭐 닷컴 버블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다 공급이 더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최근부터는 그냥 원래 다 고만고만 했었어요. 수요랑 공급이 그만 했었다가 근데 코로나 이후로 공급이 많이 줄었었다가 수요도 근데 그 다음에 반등을 하면서 달라지게 됩니다. 공급량은 이 추세를 못 따라왔고요. 수요는 이 추세를 폭발적으로 넘어버리게 된 겁니다. 뭐 사실 맨날 말씀드리지만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사람들이 뭐 골프도 치고 뭐 테니스도 많이 치고 뭐 여러 가지로 돈을 참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몇 년간 기다리는 경우가 뭐 사실 대한민국 역사상 사실 글로벌 역사상 저는 처음 있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차들을 이제 뭐 뽑으려면 오래 걸리는 거는 뭐 2년에서 뭐 2년 5개월도 걸리기 때문에 뭐 사실 그만큼 반도체 부족이라고 하는데 반도체 부족이라고 하기에는 반도체 뭐 하던 공장이 다 없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지금 뭐 병목 현상이라고 하는 건 이미 사실 저는 다 풀렸다라고 보고요. 그냥 수요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요도 떨어지긴 하면서 어느 정도 맞춰지긴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갭이 메꿔지는 데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수요가 일단 증가됐던 게 원인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2021년 5월부터 이제 수요가 증가됐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은 대출이 증가를 했던 겁니다. 경기가 좋아졌으니까요, 당연히. 대출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은 정확하게 2021년 5월부터 해서 대출 증가율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출 증가율이 금리를 지금 공격적으로 올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예대율로 한번 이제
저건 이제 지금 증감이라고 치면은 결국 이제 누적된 개념에서 이제 자산 BS 관점에서 자산 부채 관점에서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원래 2000년도 금융위기 때,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예대율은 다 100%를 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막 위기 하지만 뭐 사실 예대율은 이제 고작 60% 살짝 언더했다가 이제 66% 정도밖에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용위기가 올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마치 그런 건 있죠. 그냥 금융시장이 긴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유동성 리스크가 올 수는 있는데 이제 버블이 터지는 단계, 그러니까 주가가 높아져서 버블이 터진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 버블은 이제 진짜 실제적인 실물 경기가 더 터진다고 생각하는데 실물 경제가 전 터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시장이 터져서 실물 경제로 전이가 되는 현상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일단 그러기에는 신용 창출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됐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이 결국엔 신용 창출이 될 거거든요. 이 100%까지. 그렇기 때문에 QE를 해서 엄청나게 푼 이 예금 돈들이 결국은 대출이라는 혹은 소비가 되면서 증가가 되면서 우리 실물 경제로 흘러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왜 안 왔다가 왔을까라고 생각하면 이 예대율이 높아져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돈을 많이 풀었을 때 그냥 다 은행에 쌓이기만 했던 겁니다. 은행에 쌓이기만 하니까 돈을 많이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안 났죠. 왜냐면 은행에만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돈들이 우리 지갑에서 넘어서서 이제 우리의 실물 경제로 진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풀려놨던 돈들이 이제는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근데 그 물가는 풀리는 게 실물 물가이기 때문에 실물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금융시장에선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물가는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피벗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럼 피벗은 왜 되기가 어려울까라는 거에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피벗은 왜 어려울까? 결국 금리를 왜 쉽게 내리지 못할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건 이제 RRP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 RRP가 지금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2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조 달러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 당시에 지중금하고 비슷한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RRP라는 게 뭐 그냥 무제한적으로 늘릴 수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이제 피벗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RRP라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피벗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얘기하려고 지금 돌아 왔는데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단기금융 시장을 알아야 됩니다. 뭐 이것도 뭐 맨날 하는 얘기지만 사실 단기금융 시장에서의 이제 금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긴 한데 우리 이제 통화 정책을 알기 위해서 이제 이 돈의 흐름에 필요한 거는 금리가 총 네 가지 정도가 되고요. IORB, T비ll, 이제 SOFR, ESFR 이렇게 있는데 이제 IORB 같은 경우에는 그냥 Interest on Reserve Balance에서 그냥 지급 준비금에 불이하는 금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준금리랑 거의 뭐 유사하고요. 기준금리에 보통 이제 상단 역할을 많이 합니다. IORB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T빌은 이제 트레저리라 빌이라고 해서 그냥 미국 국고채 3개월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OFR은 이제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해가지고 그냥 담보된 하루짜리 이제 보통 하루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제 하루짜리 이제 그냥 채권 금리다라고 담보부 이제 채권 금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RRP 금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ESFR은 뭐 설명 굳이 생략하겠습니다. 은행들이 이제 거래하는 이제 금리입니다. 이제 Effective Federal Fund Rate 해가지고 그냥 은행들 지준이 거래하는 금리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마치 그런 거죠. 그러니까 RRP를 늘린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연준이 결국 단기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겁니다. 달러를 빌리는 거죠.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빌리는 겁니다. 달러를 2조 달러 넘게 빌리니까 단기금융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돈이 없어지겠죠? 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니까요.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돈이 많이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T빌이 높아지게 됩니다. T빌이
높아져요. 지급준비금, 그러니까 이 RRP라는 거 자체를 제가 이때부터 늘기 시작했다고 했죠. 늘어나다 보니까 RRP 금리를 몰래 한 5bp 정도 늘립니다. 이때 살짝 높아진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때 잘 모르고 있었지만 사실 기준금리는 이때랑 이때 이미 올린다는 거는 확실했었습니다. 방송을 전에 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때부터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요. 아무튼 이제 그러다가 너무나 이제 목에 차서 결국은 원래 연준이 기준금리를 뭐 23년에 올린다 뭐 이랬었다가 결국 22년 초부터 바로 올려버리게 됩니다. 왜 올리게 됐을까요? TBD 먼저 T죠. 단기금융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TBD T니까 기준금리 올립니다. 올리니까 올립니다. 올리니까 올립니다. 올리니까 올립니다. 올리니까 올립니다. 올리니까 올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RRP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금리가 T니까 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지준금리를. 근데 만약에 이제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내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금리를 오히려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RRP로 돈이 안 몰리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RRP가 금리가 낮으면 그러니까 IORB 금리랑 RRP랑 사실 뭐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요. 금리를 안 높이게 되면 이 RRP 같은 경우에 돈이 빠져나가겠죠? 이 RRP에서 돈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이 줄어들겠죠. 부채가 줄어드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게 이제 큐티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실물 물가가 더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를 낮추면 물가도 올라가겠지만 그런 이제 금리를 낮춰서 물가가 올라가는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금리를 낮추면 QT가 더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금리를 낮추는 효과 N 플러스 이제 QT가 가속화되는 효과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물가보다 물가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게 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가는 당연히 실물 물가겠죠? 금융시장은 더욱 긴축적으로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는데도 금융시장은 긴축적으로 변해버리고 실물 물가는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제 내려가면 답이 없다. 결국 그러니까 내려가면 뭐 잠깐은 착각하면서 좋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망합니다. 물가가 폭등을 할 거니까요. 결국 QT가 되면서 돈이 풀리니까 결국 남은 방법은 뭐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라기보다 사실 하나밖에 없기는 해요. 그냥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급준비금과 얘네가 안 빠질 정도로요. 그럼 이제 자산이 축소가 안 되겠죠? QT가 멈추게 되게 될 겁니다. 금리를 높게 자산이 안 떨어지게 축소가 안 되게.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날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인 GDP는 계속 올라가겠죠. 세상은 결국은 물가만큼은 성장 못해도 명목 성장은 할 테니까요. 근데 성장을 하는 만큼 이건 이제 밑에 거를 봐야 되겠네요. 결국 이거를 알고 조금 더 들으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 결국 저렇게 푼 연방준비은행의 총 자산이 이 GDP, 미국의 GDP 대비해서 약 한 20%가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너무나 높은 상황이죠. 너무나 높은 상황입니다. 거의 한 37%? 이 정도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은 얘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 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QT가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물가가 너무나 높아져서 진짜 경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 거예요, 사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결국 금리를 높여서 이 연방준비은행 총자산의 감소 속도가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은 GDP는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명목이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완만하게 되는 만큼 고금리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유지는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뭐 저는 최소 4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소가 되는 거는 정말 최소 4년이라고 보고 뭐 사실 이때를 보셔도 보시지만 이때 몇 년 걸렸죠? 이때 거의 5년 걸렸거든요. 5년. 근데 지금은 얼마나 더 많죠? GDP 대비해서. 거의 2배죠. 사실상 저는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한 10년 간다라고 보는데 10년 간다라고 하면 너무 희망이 없이 들리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5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저번에 왔던 거 기준으로는 한 10년 정도라고 보는 게 사실 더 맞기는 하겠죠. 상황은 좋지 않다. 뭐 이렇게 희망을 계속해서 증시가 뭐 금융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피벗이 몇 번 되는지 모르겠는데 희망을 계속해서 품지만 뭐 단기적인 희망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레포 때문에 금리를 저는 결국은 내리긴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악재가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그 얘기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하도록 하고 나중에 하도록 하고 레포 때문에 저는 금리를 한번 내리게 되긴 할 거라고 봅니다. 이 레포를 결국엔 줄이긴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왜 또 레포를 줄이는데 금리를 내릴까 얘기는 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아무튼 그런 상황 때문에 피벗은 어렵다 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한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차트를 보면 뭐 오늘은 오랜만에 나스닥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이제 기술적 분석하고 뭐 이 개별적인 종목들 다 살펴보도록 하죠.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2008년도 금융위기 저점부터 해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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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에서 3회로 3파, 여기가 이제 4파, 5파 고점 찍고 ABC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ABC 조정에 지금은 C의 조정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 여기가 5파 고점을 치고 나서 A, B, C로 A, 그 다음에 A, B, C로 B. 지금이 애매한 단계입니다. 이제 C인데 여기까지는 하고 이제 지금이 C라는 건 명확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엘리어트 파동이 이게 뭐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데 장점은 명확한 게 있죠. 확실할 때는 정말 확실하고 적어도 추세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지금이 결국 내려가는 파동이다 라는 건 알려주죠. 정확하게 여기가 얼마다라는 건 참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얼마다를 한번 어렵지만 추정을 해보죠. 지금은 이제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 가장 사실 일반적인 케이스고 뭐 노멀한 케이스다라고 보면은 이제 C의 3의 3은 이제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3파 여기죠. 3파 여기, 4파 여기, 5파여서 이게 큰 C의 1이고 이게 지금 큰 C의 2다라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거 다음엔 큰 C의 3으로 정말 크게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제가 거기도 올려드렸지만 C의 2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현물로 보죠. 현물 기준으로 38.2를 되돌리면 나스닥 기준으로 11,694 정도까지 되돌리거나 61.8까지 되돌리면 12,468 정도까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걸로 이제 이거를 계산해 본 거거든요. 이거는 분봉으로 보시면은 그 마지막 이 파동을 보면은 이게 살짝 좀 여기 파동이 계속 지금 깔끔하지 않은데, 그럼 여기가 C의 2파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는 결국 이게 A, B, C로 A, B 이게 지금 C일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A, B, C로 C를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A, B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추정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약 10파는 11,896 정도에서 12,473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11,730.25에서 빠지고 있긴 하죠. 그래서 뭐 여기가 고점이었을 수도 있어요. 사실 CA이면은 레인지가 결국 한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인 거지 꼭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 피보나치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사실 CA이면은 조심하셔야 될 단계다. 이것도 똑같이 더 갈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가능성이 있다면 이게 1, 2, 3이고 여기까지가 이게 1, 2, 3, 4, 5로 그 다음에 이게 그냥 4다라는 것도 얘를 넘지 않으면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이제 넘은 나라들이 좀 있어요. 이제 나라는 아니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지만 똑같은 미국이지만 다우는 넘어 있고, 그래서 뭐 사실 근데 4는 좀 넘는 경우가 많긴 하거든요. 이게 엘리트 파동에는 절대 법칙이라고 돼 있지만 뭐 개인적으로 저는 절대 법칙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레버리지가 워낙 시장이 많아서 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사실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4일 가능성도 배제는 못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엘리어트 파동 뭐 쓸모없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두 가지 다 되면. 근데 중요한 건 똑같은 거죠. 어차피 곧 안에 여기까지 가든 뭐 여기까지 가서 빠지든 여기 못 가고 빠지든 어차피 중요한 거는 이 레인지 안에서 빠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거죠. 뭐 이거를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큰 정보지 않을까. 엘리어트 파동이라는 게 물론 이제 맞다는 가정이죠. 이때까지 앞에 파동이 맞다는 가정하에서는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고, 뭐 개인적으로도 저는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써서 쓴다면 뭐 저는 충분히 사용 가치는 충분하다. 뭐 저 같은 경우에 돈은 사실 이걸로 거의 다 벌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사실 사용 가능한 거다. 근데 이제 당연히 단점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26일 프랭스팬이 내려오죠. 이게 보시면은 26일 프랭스팬이 이제 내일부터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기준선이 내려가겠죠. 근데 또 하나 뭐 좀 재밌는 게 있다면 이게 변화일이 되게 잘 맞긴 했어요. 사후적인 거면 56도 일목균형표 변화일이거든요. 56 맞았었고 42, 이게 현물로 보면 42가 맞는데 선물로 봐서 그렇긴 한데 뭐 44 정도 되고, 여기서 43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물로 보면 42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론도 잘 맞아서 되돌린 건 맞았는데 여기서 해도 또 결국 9 일목균형표 되돌림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되돌리고 저는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해서, 어차피 올라가봐야 전 여기가 고점일 것 같아서 일단 숏은 또 다시 좀 구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제 리스크 이제 조금 오프를 위해서 그래 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뭐 기준선에서 일단 막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내를 봤을 때가 4일 가능성이 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사실. 일단 뭐 괴선만을 봤을 때는 뭐 기준선 밑에 있고 다 뭐 역전돼 있고, 여기도 이제 기준선이 결국 한 이틀 뒤부터 계속 내려가게 되겠죠. 뭐 그런 모습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사실 보여지고, 똑같이 여기도 4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냥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4라고 보는 게 저는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4일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C의 1의 바닥일 수도 있는 곳에서는 좀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은 뭐 코스피랑 똑같아서, 근데 다만 기준선 내려오는 게 하루 더 빠르겠죠.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은 들고, V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준선에서 딱 걸쳐 있는데 여기서 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은 듭니다. 빅스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은 깨졌지만 아직까지 괴선 모여있는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깨기 전까지는 조심하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라델피아도 반등을 하면서 기준선 위로 올라왔지만 뭐 저는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 똑같이 S&P 나스닥이랑 똑같은 상황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1, 2, 3, 4, 5일지 그냥 이게 1이고 이게 2인지 이어서 뭐 좀 더 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됐든 어차피 빠질 거다, 뭐가 됐든 빠진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C의 1에 5가 오든 C의 3이 오든 빠지는 파동이 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니케이가 여기서 계속 지지를 보이다가 저항을 보이다가 살짝 넘어섰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이 52동 평균선도 막힌 부분은 있고, 니케이가 사실 계속해서 저는 좀 C의 3의 가능성이 더 높게 봤던 그거였었는데, 그냥 뭐 제가 봤을 때 이건 뭐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확률을 보면 이것도 똑같이 그냥 1, 2, 3이고 이게 4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겹치긴 겹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1파랑 4파는 겹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 이제 선진 시장이 아닐수록. 이제 미국은 잘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겹치는 게 사실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아주 선진국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시가 참여자가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투자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미국에 훨씬 많이 투자하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겹칠 수 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건 저는 세게 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는 봐요. 이게 저는 그렇게 일단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C의 1에 4일 가능성도 꽤 높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뭐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1, 2, 3, 4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겹치긴 하는데 이제 좀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일단 여기서도 구름대에서 일단 저항을 받고 있어서 뭐 저는 구름대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뭐 좀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일단 저는 이것 때문에 일단 숏을 좀 친 부분도 있는데 다우도 그렇고 뭐 다우나 한번 봐볼까요? 이게 다우 지수가 그냥 다우 산업으로 보죠. 뭐 네. 다우가 바로 제가 잘 찾아야 될 텐데 이제 다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다우 산업 보시면은 다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사실 거의 많이 왔잖아요. 여기도 이제 1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를 이미 겹쳐져 버렸고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2로 볼 수도 있겠죠. 그냥 1, 2, 3, 4, 5로 본다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2일 수도 있고 뭐 C에 4일 수도 있는데 뭐가 됐던 간에 이 정도 반등이면 뭐 사실 물론 이론상은 여기까지 갈 수 있긴 한데 C 파동에서 이렇게까지 가는 경우는 사실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능성보다는 이 정도면 이제 조심할 때는 됐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더 갈 수는 있어요. 더 갈 수는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 있을까? 뭐 사실 어차피 내려갈 텐데 뭐 더 가도 이제 마진콜 안 당하는 선에서 뭐 숏 포지션은 저는 구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뭐 항생은 뭐 그분 있죠. 중국에서 그분이 계속 지금 뭐 거의 독재를 하시면서 안 좋습니다. 뭐 저는 계속 중국은 계속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사실 계속 중국 쪽은 전 좋지 않게 봅니다. 뭐 상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차트를 떠나 매크로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피벗 나오면서 이제 52동평균선까지는 하회했고요. 근데 결국 여기 구름대에서 지지를 하고 반등하냐 안 하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6일 프랭 스팬도 있고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이제 여기서 전환선 부분에서 막히고 있는데 여기도 결국 기준선이랑 구름대에서 버티냐 마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는 기준선에서 계속 지지가 되고 있고요. 26일 프랭스팬 이제 호전될 수 있어서 좀 상방의 가능성도 전 있지 않나. 좀 조심은 하셔야 된다. 이제 기준선 깨지면서 밑으로 가면은 그냥 뭐 하방이다라고 봐야 되겠지만 뭐 일단 상방의 가능성이나 하방이나 둘 다 열려있다.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일 프랭스팬 여기 딱 걸린 걸 봐서는요. 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기 반등은 있었지만 결국 실질금리 저는 올라가면 단기적으로는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이제 실질금리 빠지고 나서 그냥 C 바닥 정도에서 저는 금은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일단 지금 정도의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10년 금리는 고점을 치고 사실 빠지고 있죠. 빠지고 있고 일단 기준선에서 지지가 되냐 마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정도까지 빠지진 않았지만 여기도 이제 기준선에서 지지를 하냐 마냐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종목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뭐 키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키스홀딩스를 그냥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 이거는 봤을 때 1, 2, 3, 4, 5로 보이긴 하죠. 근데 사실 개별 종목은 그렇게까지 엄청 잘 맞진 않아서 국내는 솔직히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일단 뭐 전환선은 반등은 하긴 했지만 일단 뭐 기준선 넘지 않았고 여기서 또 26일 프랭스팬 나중에 결국에는 내려오면 기준선 내려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구름대까지 저는 깨야 된다라고 보는데 일단 뭐 지금 봐선 쉽지 않지 않을까. 증시 빠지는데 혼자 올라가기에는 너무 모멘텀이 없다라고는 생각이 들고요. 뭐 밸류에이션은 너무나 훌륭하지만 뭐 사실 대주주 입장에서 주식 더 떨어뜨린 다음에 뭐 사실 그 자사주 매입이나 뭐 유상 감자나 뭐 어떤 행동이든지 아마 주가를 뭐 바닥까지 본인이 떨어뜨리진 않더라도 굳이 추세적으로 증시가 하락하고 있는 데서 움직이진 않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나서 그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뭐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빠지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름대를 넘겼다가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고요. 뭐 기준선 위여서 뭐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나쁘지는 않은 것 사실이지만 일단 뭐 구름대 아니기 때문에 추세가 아주 좋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률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빠지기보다 뭐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뭐 금리를 감안해서도 많이 고평가가 됐고요. 근데 이제 금리 관련 수혜주기 때문에 뭐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는 봅니다. 주식 중에서는. 근데 이제 어차피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에서 금리가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크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하고요. 그래서 뭐 주식을 꼭 사야 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선 괜찮겠지만 지금 굳이 뭐 주식을 돈 주고 사야 되나라고 했을 때 뭐 굳이 뭐 이제 그 정도 느낌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뭐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선 여기를 지지하냐 마냐가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내려가면 정말 미련 없이 매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은 들고, 여기도 이제 금리를 감안하면 싼데 금리를 감안하니까 비싸다. 근데 상대적으로는 싼 건 맞지만 금리를 감안하니까 일단 자기 기준으로는 비싸 보인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구름대를 돌파를 했습니다만 뭐 저는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뭐 CA2일지 CA1의 4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술적 반등 이후에 결국은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8% 정도가 항상 증시의 고점을 나타냈었고요. 8% 찍으면 항상 주가가 빠졌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과거 대비해서 싸진 않고, 더군다나 금리까지 고정하면 이제 금리를 조정한 기대 수익률인데요. 이거 페드 모델로 금리로 나눈 거고요. 오히려 더 고평가가 돼버렸다. 역사적 고평가다. 지금 금리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예전에 얘기 드렸나요? 제가 채권 관련된 채권 투자 쪽 일을 해서 이제 채권 오늘 한전채가 1년 10개월짜리 한전채가 약 한 6.2% 정도의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1년 10개월? 뭐 대충 2년이라고 치죠. 2년짜리 한전 이제 트리플 A 뭐 거의 국가신용 등급인 회사가 6.2%가 나오는데, 지금 주식시장에서 6.2%를 벌기가 쉬울까에 대해서는 모두가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만큼 과거에는 한전 뭐 2% 뭐 이렇게밖에 안 했거든요. 낮을 땐 1%였고요, 사실. 1% 초반까지도 갔었는데 그런 채권이 6.2%까지 갔기 때문에 주식의 매력도는 상당히 저하가 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한 6% 정도 되는 경우가 진짜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채권 금리가 굳이 6%인데 고배당주를 살 필요가 있나? 라는 게 사실 물음표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를 살펴보면 뭐 그렇다고 해서 채권도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은 뭐 채권을 굳이 사신다라고 하면 짧은 거라고 보고요. SK 하이닉스도 뭐 결국 단기 반등이 있었지만 뭐 실적도 안 좋게 나왔듯이 뭐 결국 실적을 떠나서 뭐 또 결국은 빠질 거라고 보고요. 이것도 구름대를 못 넘고 결국은 빠질 거라고 보고, 뭐 상대가치 평가를 절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여기는 이제 여기가 라인이죠. 넘어갔을 때 지금 똑같이 이제 금리를 조정하니까 여기는 비싸 보인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계속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쪽을 요즘 계속 그나마 얘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금리 올라서 이제 그쪽 캐피탈이랑 카드 쪽 실적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고,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당연히 자동차를 할부로 많이 사시잖아요. 가격이 좀 되다 보니까 집 다음에는 뭐 차가 제일 비싼 편이니까 금리가 높아져서 뭐 좋을 게 없는 회사죠. 여기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로 빠지고 있긴 합니다. 뭐 저는 뭐 결과론적으로는 더 빠질 거라고 보고요. 중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자체로도 저는 현대차는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그냥 금리를 감안 안 하면 싼데 금리를 감안하니까 비싸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괴선들 다 모여 있는데 밑으로 뚫려 버렸죠. 그래서 뭐 좋지 않다. 결국 이 괴선들 모인 걸 넘어서지 않는 이상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밸류에이션도 뭐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저는 굳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비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롯데그룹은 계속 지금 좀 자금 조달 시장에서도 좀 이슈가 되고 있긴 하고요. 워낙 지금 일진 머티리얼스 인수 자금도 있고 롯데건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조달 자체가 좀 힘겨워 보이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뭐 그것 때문에 디폴트 날 가능성은 뭐 매우 낮다라고 보긴 하고요. 그러기엔 롯데케미칼이 너무나 큰 회사기 때문에 뭐 사실 차입금이 많지도 않고요. 근데 뭐 그걸 떠나서 뭐 회사를 망하고 안 망하고를 떠나서 일단 주가 추세는 좋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도 뭐 아주 비싼 건 아닌데 뭐 그렇게 선뜻 들어가고 싶은 만한 밸류에이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금리를 조정하니까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굳이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 먼저 갈 필요는 없다 보여지고, 뭐 효성화학도 뭐 굳이 지금 떨어지는 칼날에서 내가 먼저 잡아줄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효성화학은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저렴한 건 맞지만 일단 러우 전쟁에서 이제 프로판가스 가격이 원재료가 워낙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좀 걸려서 그냥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금리를 조정하니까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사실 많이 약화가 되긴 하는 거죠. 금리를 감안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고, 뭐 GS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준선에서 지지를 했는데 여기를 지지하냐 마냐가 상당히 중요할 거고, 이제 며칠 있으면 이 기준선이 확 떨어질 겁니다. 이제 기준선 안 떨어지겠네요. 여기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후행 스팬이 돌파가 되냐 마냐가 저는 좀 중요하리라 봅니다. 기준선 깨지면 미련 없이 매도하시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보고요. 증시가 그때는 무너지면 다 빠질 거기 때문에 뭐 그때 이제 좋은 회사 안 좋은 회사도 별로 없을 거거든요. 무너질 때는. 근데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충분히 사실 싼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긴 하고요. 상대가치 평가로도 여긴 금리를 감안해도 싸다. 사실 여기도 전 좋은 회사다. 그러니까 주식으로서 좋은 주식이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KT 같은 경우에도 빠지다가 단기 반등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결국 52동 평균선까지 왔는데 뭐 머지않아 저는 다시 한번 빠질 거라고 보고요. 아무리 경기 방어주라 한들 뭐 사실 증시 빠지는데 같이 안 빠지긴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뭐 근데 안 빠질 수도 있긴 하겠죠. 싼 주식이긴 하니까. GS도 마찬가지고 일단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도 근데 다만 금리를 감안하면 비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DLNC 같은 경우는 뭐 사실 건설사 PF의 영향은 크진 않습니다. 워낙 현금도 많고 PF 그게 별로 없어서 여기는 PF 보증성계 뭐 사실 영향도에는 크게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요. 사실 DLNC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항이 좋진 않으니까 떨어지는 추세기 때문에 뭐 굳이 먼저 기준선이나 뭐 구름대 돌파되기 전까지는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크지만 지금은 그냥 지켜보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저평가돼 있지만 뭐 금리 감안하니까 또 엄청나게 싼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 여전히 계속해서 안 좋은 추세, 뭐 굳이 살 필요 없다라고 보고요.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크지 않고,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금리 조정하니까 뭐 여전히 비싸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살펴보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좋지 않죠. 뭐 여기 기준선도 계속 내려올 거고요.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뭐 계속 잡을 필요 없고요. 밸류에이션도 좋지 않고, 뭐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싸 보이지만 금리를 조정하니까 비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보시면은 뭐 셀트리온도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지 않을까. 여기 구름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빠지지 않을까. 여기 이제 저항선들을 지지선을 부시는 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내려간다라고 치면은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다. 오히려 비싸다라고 보여주고, 여기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비싸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하고 있는데 뭐 더 갈 수도 있긴 하겠죠. 뭐 종목마다 다르니까. 뭐 굳이 근데 사실 뭐 저는 이 상황에서 들어가고 싶진 않은데, 뭐 차트만 봐선 나쁘진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기 전고점을 넘으면 뭐 더 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고요. 근데 다만 일단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저는 없어서 솔직히 뭐 굳이 사고 싶지는 않고, 뭐 여기도 봐도 금리 감안하면 고평가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름대를 넘냐 마냐인데, 일단 걸렸다가 제대로 넘지 못하면서 내려왔는데 내일이라도 넘냐 마냐가 일단 중요할 것 같기는 하고요.
근데 이제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저는 없어서 뭐 굳이라고 생각은 들고, 여기도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굳이 사실 금리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여기 120 이동평균선에서 결국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왔고요. 뭐 그렇게 여기도 좋아 보이는 모양새는 아닙니다. 기준선에서 지진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충분히 여기는 있는 종목이라고는 생각은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금리를 조정하면 좀 비싸긴 한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 다시 추세 꺾이면서 조심하셔야 된다.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 없다 생각은 듭니다. 다만 뭐 저평가는 되어 있지만 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여기도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비싸긴 한데 엄청 비싼 건 아니다. 또 LG전자도 싼 편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근데 뭐 실적이 그쪽이 좀 잘 안 나왔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계속 디스플레이 중국 쪽 LCD가 워낙 많이 저가로 나오다 보니까 맥을 못 추고 있고요.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기 120 이동평균선 계속 지지를 하는데 200 이동평균선이랑 여기서 이제 잘 반등을 해주느냐 마냐가 계속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크진 않아서 뭐 굳이라고는 생각은 들고요.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금리를 감안하면 굳이 그렇게 엄청 매력적이진 않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기업 평가 살펴보면 한국 기업 평가 뭐 굳이 계속 떨어지는 거 전혀 살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 봐도 뭐 밸류에이션 메리트는 없다. 그냥 적당한 수준이다. 금리를 감안하니까 비싸다 생각은 들고요. 뭐 다올도 이제 PF가 많다 보니까 완전 이제 급락을 하고 있고, 뭐 사실 여기도 지금 뭐 금리론 싸지만 일단 PF 일단 좀 해결이 되고 나서 뭐 저가 매수를 타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인 거죠. 싼 건 맞는데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먼저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그렇죠.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한국금융지주도 뭐 결국 굳이 떨어지는 칼날을 먼저 잡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뭐 사실 PF 끝나고 나서는 둘 다 저는 저평가돼서 꼭 사야 되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주식은 오늘도 그렇고 대부분 사실 뭐 다 처분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조정 파동이 더 있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저번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긴가? 그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여긴가 그때 한번 대거 주식 정리를 한번 했었고,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것도 또 다시 좀 정리를 하면서 일단 뭐 거의 대부분 정리를 한 상황입니다. 좀 조심하실 때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은 워낙 이제 큰 회사니까 파동도 잘 맞는 편인데 결국 A, B, C로 A파 났고 A, B, C로 B파 났고 지금 C라고 보여주고요. 이게 1, 2, 3, 4일지 이렇게 안 겹치니까 여긴 또 5일지 아니면 1, 2, 3일지. 또 좀 중요한 거는 뭐 여기서 더 가든 안 가든 결국은 빠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52동 평균선이 있고 저항을 보이고, 그리고 여기 기준선이 빠지겠죠. 딱 모양을 봐도 26일 프랭스팬 내려오면서 쭉쭉쭉쭉 같이 저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인다. 뭐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반등을 잠깐 할 수 있겠지만 했다가 결국 다시 빠지지 않을까? 그걸 봐도 지금은 좀 1, 2, 3, 4, 5가 저는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뭐 내려간다지 1일 1일 살지 뭐 사실 시에 2일지는 좀 그거는 애매하긴 한 건 사실이고요. 사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결국 여기서 122동 평균선 저항받고 못 넘고 다시 빠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스톱 같은 경우도 뭐 결국 기준선 제대로 못 넘고 구름대 두텁고 여기 이 평선 다 저항선 할 거기 때문에 결국엔 못 넘고 빠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사실 파월 피벗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매크로상 결국 어렵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QT가 어느 정도는 계속 느리게나마 진행이 되면서 물가가 쉽게 계속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럴수록 중장기적으로는 증시는 와르르르 결국 계속해서 무너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계속해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